증권투자과세체계 개편 방안,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지금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날짜가 겹쳐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을 텐데요. 사실 증권투자과세체계 개편 방안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올해 드디어 이제 굉장히 큰 유종의 그 성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진행을 해보면요. 일단 크게 이제 증권 투자와 관련된 과세 체계는 두 가지 이제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 부분과 그다음에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이라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손익통상과 손실의 2월 공제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양도소득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까지 커버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이제 용어를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증권거래세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증권거래세가 도입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기적 거래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전에 시장에서는 특히 주식거래 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고요. 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도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도입을 사실은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세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조세 원칙에 충실한 세제는 사실 양도소득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80년대 이런 시절에는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 그러니까 조세행정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대안적인 조세 수단으로서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도입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증권거래세의 중요한 도입 취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라는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적인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던 이 두 가지 목적 자체가 현재의 시장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크게 큰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거래량이 위축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물론 올해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주식 거래가 갑자기 폭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이 6조 원, 7조 원 정도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지금은 많게는 20조 원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 다시 주식 거래는 현재와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보다는 다시 예전의 그런 트렌드로 복귀할 가능성들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투기적 거래 수요를 걱정하는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이 아니라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 그럼으로써 시장의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주가의 가격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걱정들이 훨씬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입 취지 내지는 도입 목적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한 IT 강국으로 지금 이제 정평이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 특히 대부분 거의 모든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조세 행정적인 인프라들은 충분히 갖춰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조세 원칙에 훨씬 더 충실한 양도소득 체제로, 양도소득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의 선진국들, OECD 국가들 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이미 이제 전환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까지를 감안을 할 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이후 폐지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찬성 논의 물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거래세 이제 투기적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투기적 거래의 비중이 시장에서 높을 때 증권거래세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정당화 시킬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반대에 대한 논의들은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를 드렸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국제적인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그 다음에 스웨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를 이미 오래전에 폐지를 했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91년 말에 스웨덴도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증권거래 등록에 대해서 인지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거래세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이제 인지세가 계속해서 그 세율을 떨어뜨려 왔다. 그리고 0.5%로 아직 이제 부과되고는 있습니다만 영국에서조차 인지세의 폐지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가까운 이제 증권거래세 폐지 사례는 일본에서 관찰됩니다. 1999년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를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증권거래세를만 유지를 하다가 주식 양도소득세로 완전히 이제 성공적으로 전환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다만 일본은 상당히 완만한 속도로 증권거래세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하였다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0.3%로 유지가 되었었고요. 30년 넘게 0.3%로 유지가 되었었죠.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0.05%가 인하됩니다. 그래서 0.25%로 적용이 되었죠. 특히나 이제 거래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 1996년 증권거래세율이 0.3%로 세팅이 되던 시기였죠. 이때의 이자율을 살펴보면 6%, 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거의 제로 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1%도 채 안 나오는 그런 금리 시대에서 증권거래세율 0.3% 또는 0.25%가 가지는 거래 비용으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된 점을 반영해서 증권거래세율은 이제 단계적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발표된 기재부의 그 세제 개편 내용들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2022년에 0.02% 인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0.08%를 인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0.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제 김병우 의원님께서도 이제 몇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죠. 사실 김병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세 가지 부분, 세 가지 포인트가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포인트들이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말들이 많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0.15%까지 인하 로드맵을 발표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져가는 것이 이제 세제적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안에서는 0.15%까지 인하하는 수준에서 이제 중단을 했지만 향후 장기적인 증권투자 과세 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가져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이제 지적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어 있는 투자자 계층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정사업본부죠.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시장 조성자들에게도 증권거래세가 현재 면제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최근 10년간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시장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시장 발전 관점에서 보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자, 그 시장 조성자들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유동성 공급자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증권거래세를 다시 부활시켜 버리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될 위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에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 면제가 폐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정사업본부는 프로그램 매매를 전액 중단함으로써 이제 시장 유동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충격을 줬었거든요. 세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 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면제시켜주게 되면 오히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특법에 의해서 2년마다 계속해서 갱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해서 이 시장 조성자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영구화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필요성들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서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과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을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이제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방식입니다. 주권상장법인 이미 이제 대부분 주식시장 그러면 면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 특히 상장 주식의 소액 투자자 분들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있다. 비상장법인은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 상장주식의 대주주, 그 다음에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 올해까지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올해 연말에는 이제 이게 3억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양도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0%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대부분 이제 20%가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25%,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외주식에 대해서는 3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양도소득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것이 손익통산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만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만 손익통산을 허용을 했다. 따라서 포괄적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손익통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손실의 2월 공제를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실이 나면 그 해에 끝나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손익통산에 대한 제약과 손실의 2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개선이 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지금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손실의 2월 공제, 지금 3년의 기간을 지금 손실의 2월 공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허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죽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3년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서 3년 정도 지금 손실의 2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주식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계의 평가입니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더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펀드도 손익통산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펀드에 대한 소득 분류 체계가 바뀌게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김병우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냐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일 밑에 단에 12월 달 한번 봐주시면 12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 달까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보이는 특징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월만 되면 순매도세로 돌아서거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순매수와 순매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코스닥과는 약간 차별화된 모습이죠. 그렇지만 12월 달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순매도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코스닥과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거거든요. 순매도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평균적으로 1조 8천억 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2,800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10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10억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면 대주주 지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의 그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방식은 이러한 이제 불필요한 시장 충격과 시장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가지 이 그림을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대주주 기준,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해들이 나타납니다. 보면 주로 대주주의 기준이 바뀔 때라는 거죠. 그래서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떨어졌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 순매도세가 나타납니다. 12월 달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떨어질 때 또다시 대규모 순매도세가 나타나죠. 자, 이런 현상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올해 대주주 기준이 또 바뀝니다.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2월 달에 바뀌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세수 효과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충분히 세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 결국 이것은 투자자들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3억 원으로 떨어지는 거 이제 이미 발표는 됐습니다만 2023년에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부과가 될 예정이라면 그 부과 시점까지는 유예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증권투자과세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물론 이제 여기 발표 자료는 기재부 지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작성되었던 자료고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스럽게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포괄적인 손익통산의 허용이 필요하다. 이제 이번에 많이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펀드까지 다 손익통산의 범주로 지금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손실의 2월 공제, 3년의 기간을 부여해서 허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방식을 원천 징수 방식과 신고 방식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완만하게 변화시켜 나갈 필요성, 이건 행정과 조세행정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지금 이 방향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월 원천 징수를 하고요, 금융회사들이. 그리고 5월에 이제 신고 방식을 하는, 그렇게 이제 병행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통산제도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 개선, 그러니까 펀드를 의미하는 거죠.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득을 배당 소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환매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 소득으로 조금 전환해 줄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펀드 소득의 상당 부분은 이자나 배당금 소득이 아니라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 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의 실질을 반영을 해서 환매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 소득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현재처럼 배당 소득으로 이제 정의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투자 소득끼리는 손익통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양도소득세 강화 방식에 대한 재검토, 당연히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대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는, 지금 이제 그것이 현재의 이제 대주주 정의 방식인데, 이렇게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키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 행정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만 한정하는 방식. 물론 이게 이제 전면 과세가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과도기적인 시기에서는 본인으로만 한정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세율 부분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빠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단기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에 편입시켜서 소득세율 누진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반대로 1년 이상의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훨씬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허용하는 이런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는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